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아 오늘이 둘째 날이죠? 네. 네, 좀 황태순 TV 지금 출연하느라고 지금 휴일도 주휴수당도 없이 지금 근무하느라고. 코피 터지고 있습니까? 예. 자 마침 보니까 저 역시 신년 되면은 그런 재미로 살아요. 역대 보면은 뭐 선거가 있는 해 같으면은 1월 1일 날 신정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차기 대권 주자는 누구다. 다음에 뭐 어떤 선거 있는 해는 어느 당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마침 이번에 2019년은 전국 단위의 선거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인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마 2월 중순, 하순, 3월 초순경에 그동안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사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드디어 전당대회를 엽니다. 의미 있는 전당대회죠. 그렇죠. 그다음 총선으로 가기 한 해 전에 한 해 전이죠. 그래서 총선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그거 넘어가서 대선까지 그렇죠. 대선까지 가나요 이게? 아니 대선까지는 안 가도 2000 통상 2년씩 합니다. 2년씩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 2년 하는데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와 지도부는 내년에 있을 4.15 21대 총선 때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2022년 3월 초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뭐랄까 교두보를 확보한다고나 할까요? 진지를 구축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실 이번 2019년에 있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보수 재건, 보수 부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수 괴멸 아니었어요. JP가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이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 말씀하셨어요? 야 대통령마다 이렇게 불행해지고 꼬꾸라지는데 또 뭐 대선 후보 뭐 잠룡 얘기하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원래 JP께서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옛날 자민련 출입하셨잖아요. 원래 내각론자죠. 내각제론자죠. 근데 뭐 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둘이 감옥 가 있는 참 참혹한 상황에서 또 뭐 대선 후보 뭐 잠룡 얘기하니까 우습긴 하지만 그만둘까요? 그것도 뭐 그만둬요? 이것도 현실이니까 그렇죠. 뭐 자식 새끼 물에 빠져 죽었다고 물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것도 하나의 현실이고 또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뭐 좀 기성 정당 그리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당의 당 대표가 누가 되냐는 게 또 중요하죠. 중요하죠. 쉽게 해서 보수의 플랫폼 아닙니까? 그렇죠. 보수의 플랫폼 정당인 자유한국당에 어떤 리더십이 서느냐 중요한 것이고 마침 보니까 리얼미터에서 뭐 신년에 또 신년 여론조사 나왔죠. 누가 1등했어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1등을 하셨나요? 임종석 실장이 아니고요. 조국 수석이 아니고요. 전체 1등은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국민들로부터 차기 이른바 유력한 대선 주자로 몇 퍼센트를 받았습니까? 13.9% 나왔네요. 아이고 많은 거죠. 뭐 전체 중에 2등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정권에 몇 퍼센트인지 13.5%. 뭐 큰 차이가고 3등이 이재명 경기지사. 그다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8.6% 비슷한 뭐 순서대로 나왔네요. 사실 예전에 뭐 YSDJ 때는 물론이거니와 MB 때나 박근혜 때만 해도 사실 한번 한 30% 이상 나왔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13.9, 13.5는 너무 미약합니다. 어쨌든 13.9 많죠. 그런가요? 근데 이나마 자꾸 국무총리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건 국무총리의 뭐 실질적 위상이나 권한보다는 네. 그래도 국무총리가 늘 정쟁에서 피해져 있으니까 야당이 공격을 해도 대통령하고 뭐 임종석 공격하지 이낙연 공격하는 일은 별로 없죠. 그냥 국회 나와서 뭐 대정부 질문 답변할 때 그냥 뭐 점잖게 뭐 얘기하는 정도니까 좀 점잖아 보이고 안정감 있어 보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기억하고 대통령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돼야 좋겠다는 그런 또 뭐 국민들의 지명도 여망이 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정쟁에 한몫관에 쓰지 말고. 자, 뭐 그런 면에서 일단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시죠. 우리 오늘 주제는 예전에 YS 때 보면 구룡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뭐 이형구, 이수성, 김동영, 최영우 등 어수선했죠. 어쨌든 그 인물들 뭐 우리 한번 저하고 김영광 실장이 둘이 머리를 맞대고 털털 털어봤더니 사실 9명의 아마 유력한 뭐 당권 주자라고나 할까. 그래서 저희가 가칭 구룡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자한당 구룡 이번 전당대회 출마할 것인가? 출전할 것인가? 앞으로 그들은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출전할 것인가?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셔야죠. 밥 주고. 저희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 출마하냐 안 하냐? 출마하냐 안 하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OX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선 한 명씩 한번 짚어보시죠. 네, 저 해놨습니다. 네, 자, 1등 13.5%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온 네, 황교안 전 총리 네, 출마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셋. 어, X. 출마 안 한다? 예, 왜 그렇죠? 황교안 총리는 요즘 스타일로 봐서는 거의 옛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보면 관료들의 어떻게 보면 한계를 알 수 있겠죠. 손에 흙 묻혀보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굳이 모험을 걸면서 전당대회 나와서 혹시 뭐 1등 못하고 2등 하면은 망신살 끼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뭐 시간을 벌면서 자기 어떤 뭐라 신비감, 신비주의죠. 그걸 지켜가면서 뭐 내년 총선 때 뭐 비례대표 한 2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죠. 2017년에 반기문 뭐 현상이 없었다면 네. 황교안 전 총리한테 이게 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반 총장 뭐 유엔 사무총장 10년 하고서 참 기세 좋게 들어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막 분주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온 전국을 돌아다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헛발질 계속하다가 한 달도 안 돼. 3주 만에 그냥 3주 만에 엎어진 엎어졌죠. 그다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교안 총리 정도의 스펙과 캐리어를 가진 사람이 뭐 집권 여당에 더군다나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까 네. 야 뭐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기문 전 총장을 떠올리면서 싹 지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괜히 보면은 괜히 여망을 모아서 왕창 빠져버리면 나중에 뒷수습 누가 합니까? 자, 황교안 X. X. 네. 그다음에 2번 누굽니까? 자, 오세훈 전 시서울시장 오세훈 전 이번에 여론조사 몇 등 했다고? 하나 둘 4등. 4등 해. 4등. 여권에서 2등 하는 거죠. 예. 하나 둘 셋. 오 X를 붙이셨군요. 네. 왜 X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 주변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장 시절에 네. 그 무상급식을 뭐 주민투표 붙였다가 그게 실패하고 그 개표도 안 됐지 않습니까? 개표도 못했죠. 개표도 못하고 서울시장직 던지면서 안철수 뭐 이런 박원순 이런 저 괴물들의 등장을 초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던 원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당이 어려운 시절에 뭐 아무런 뭐 흔적을 남긴 게 없지 않습니까? 탈당했었죠. 아 탈당되고 탈당했다 복당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 다음 대선을 2022년인가요 대선이? 2022년 대선 노린다면 이번에 와서 당내 기반도 뭐 별로 없고 네. 당에서 뭐 오세훈 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저는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 그동안 너무 정치권에서 떨어져 있었고 보수 정당 떨어져 있었고 하니까 조금 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할 거예요. 참 염치도 없다. 남 어려울 때 갔다가 괴나리 보찜 싸주고 저 도망갔다가 이제 조금 숨통 좀 트일 만하니까 어떻게 돌아오느냐 비난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 길어요. 길어요. 서울시장 그만둔 게 2011년이죠.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 8년이 동안 그렇죠. 그냥 숨죽이고 어디 뭐 당이 어려울 때 흔적도 없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우파 입장에서는 오세훈은 그냥 그렇다고 그냥 폐기하고 버리기는 아까운 카드입니다. 그 뭔가 보면은 이번에 당 대표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된다면은 최고위원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 버스를 갖다가 오세훈 시장이 타지 못한다면은 내년 총선도 쉽지 않지 않느냐. 요거에 대해서 제일 큰 전제가 네. 집단 지도 체제. 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같이 뽑는 게 되면은 네. 여기 거론되는 9분들이 다 출마하려고 그럴 거예요. 뭐. 그게 예전에 본 박근혜 모델입니다.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표 때는 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표 최고위원을 따로 뽑고 최고위원들은 뭐 조그만 꼬마들이 나와서 하는 단일 지도 체제가 되면은 다들 몸살이고 안 나올 것 같아요. 메이저리 나갔다 떨어진 망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어떻게 정리?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대구 와서 토크 콘서트 하고 오셨는데. 근데 저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거기서 뚜렷한 어떤 보관이 없고 좀 더 의견을 모아보겠다. 왜냐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단일 지도 체제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전체가 달라집니다. 전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뭐 아직까지 분명히 보면 친박이니 비박이니 친이 빈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주판단들 튕기는 소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의 단합. 네. 그리고 지금 뭐 주류도 없고 비주류도 없고 한 상황이게 당의 단합이나 네. 어떤 차기 대권 주자들을 좀 키워가 최고위원으로 영입해서 네. 임명직으로 키워가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집단 지도체제가 나은 거 아닌가요? 저는 100번 공감입니다. 아, 예, 예. 100번 같은 공감인 게 생각이시군요. 예. 집단 지도 체제를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명이 다 나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몇 %를 못 얻지만 지금 황교안이 13.5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합쳐서 전체를 합쳐놓으면 n분의 1로 물론 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봉숭아학당으로 흐를 우려도 없지 않으나 사람들을 갖다 규합하고 그야말로 흐트러진 보수 민심을 갖다 챙기는 데는 집단 지도 체제가 낫다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봐야 되겠어요. 집단 지도체제가 된다면 이 다 9명은 나오죠. 다 나오는 거죠. 뭐 죽기 살기로 이 당의 중진으로서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최고위원 자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다 나오면서 우리 애청자분들도 요 차이는 조금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만약에 보셔야 돼요. 단일 지도체제하면은 뭐 한두 명 나오고 많은 거지. 이 많은 사람이 뭐 나와서 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조금 얘기가 잠깐 조금 늘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문재인 박지원이 붙었을 때는 그때는 이른바 단일 지도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로 해서 박지원하고 문재인이 붙어갖고 가까스로 문재인이 이겼어요. 당 대표가 되고 나머지 2부 리그에서 최고위원을 뽑았는데 말이 순수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되면 9명이 다 나와도 반은 지도부에 들어가고 그렇죠. 반은 뭐 지도부에 못 들어가는 거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그리고 나머- 자리 뭐 최고위원 한두 개 비어 있으면 또 차기 대권 주자 누구 하나 더 오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구성하면 되고. 임명직 최고위원. 임명직은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세 번째는 이제 누굽니까? 황교안 됐고 홍준표 우상도 대표는 좀 섭섭하다 그랬다. 그래서 왜 내가 3번이냐고 1번으로 물어줘야지. 지난번 대선 후보에. 대선 자, 후보였죠. 홍준표. 하나, 둘, 셋. 굉장히 부정적이세요. 아니고 저는 홍 대표님이 예. 뭐 홍카콜라하고 뭐 예. 밖에 나가서 지금 뭐 배신자 뭐 비겁자고 뭐 당을 막 공격하고 계신데 나, 지금 본인도 얘기하셨지만 이 마카롱식으로 가려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홍카콜라 지금 뭐를 하루 구독자 수를 100만 명으로 늘려서 종편과 MBC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겠다는데 마카롱처럼 그냥 단기 필마로 보수의 대표로 대통령 출마하고 이 당은 그냥 다 깨헤쳐 가지고서 마카롱처럼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 너무 과격한가요? 너무 과격해요. 그러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뿌리는 프랑스 못지않게 깊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뭐 작년 6.13 지방선거 책임지고 완패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괴멸당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책임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은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뭔가 출사표를 던지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내년 2020년 4월 15일 날 총선인데 그때 그럼 가만히 계셔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뭐 외곽에서 뭐 홍카콜라 하시면 되죠 뭐. 그러면 저하고 그냥 저 평론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보면 그러면 그 홍준표 대표님은 당에 진입을 못하면 변방에 들깨가 되는겠군요. 김성태와 홍준표 대표를 합치면 변방에 들깨. 아니 그건 들게. 저 황태순 TV와 경쟁하고 있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그러지는 않을 거고 아마 홍준표 대표는 이런 생각은 해봐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번에 전당대회 안 나간다면 4월 3일에 있을 지금 경남에서 두 곳에 지금 재보궐 선거가 결정돼 있습니다. 확정돼 있죠. 경남이 또 희한하게도 많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창원에서 옛날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보궐 선거 사유가 4월 3일날 하나 있고 또 이군현 전 의원이 있었던 고성이든가요? 네. 고성이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서 재보궐 선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원이나 고성으로 한번 출사표를 던져볼 가능성도 있으나 경남 지사는 뭐 곧은 아니겠지만 네네. 저 누굽니까? 저 김경수인가요? 그 김경수 현 전 지사죠. 지사도 저 법원 판결에 따라서 또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으니까 홍준표 그러나 그러기에는 홍준표 대표 성정으로 봐서는 아마 여기서 전당대회를 그냥 흔한 얘기 스킵한다 그러죠. 그냥 건너뛰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스킵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당이라는 정당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정당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권 뭐 잠룡하고 이렇게 1년 전 선거 2년 전 조사하면 그 안에서 나오지. 그럼요. 그거 아닌 사람이 또 튀어나오기도 어렵고. 네. 정당이라는 것도 저는 이번에 생각해보면 2016년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2016년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120몇 석 갖고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여소야대가 되고 네. 그래서 좀 선거를 탈퇴하자고 다 막 뭐 으쌰으쌰 했는데
그 2010년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당대표가 됐어요. 이정현이라는 사람은 아니 그분 무시하는 게 역량이 대단하니까 된 거지만은 이 그분은 인생의 오로지 캐리어가 박근혜 비서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그 친박의 가장 핵심이 당을 또 했으니 반성하고 뭐 좀 단합해서 가자 하던 게 그냥 끝나버리고 이제 탄핵으로 가가지고 이 당은 뭐 그냥 완전히 저 팔다리 다 부러져 버렸는데 지금 이 전당대회도 아까 말씀드렸지 집단지도 체제를 하나 단일지도 체제를 하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지만 예. 이 표결권을 갖는 표결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저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한국당의 당원이라는 것은 정당에 모여 있는 당원이라는 건 김태희 팬클럽만도 못하다. 인원도 그 정도도 안 되고 그 한 달에 2,000원 내는 그 뭐 당비를 내야지 이제 책임 당원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거 안 내겠다고 다 지금 탈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지금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규 분포적인 저 직장이 있고 뭐 비정규직이 있을 거고 정규 분포가 나이도 있을 거고 뭐 교육적인 것도 있을 텐데 너무 이 자유한국당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하고 정합성도 없고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이대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당 대표 뽑는다고 뭐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겠느냐? 저는 그런 또 한켠에 참 우려는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당협위원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네.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공이다 보면은 박근혜 룰이라고 해서 2-3-3-2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대의원이 책임당원 3, 그다음에 나중에 국민이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이 한때는 25만까지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 뭐 보면 뭐 이리저리 빠지고 한 18만 명 정도. 그러니까 수준이. 김태희 팬클럽보다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다음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최근에 보면 태극기 집회 나가시던 분들이 한 10,000명 가량이 대거 그까지 한 달에 2,000원씩 내겠다라고 한 10,000명 정도가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으로 입당을 했어요. 자, 18만 한 20만 잡고 그분들이 전당대회 보통 투표 참여율이 한 20%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5,000에서 한 4만 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권 가진 투표인단의 규모가 네. 2-3-3-2로 하더라도 얼마 협소하고 얼마나 하니까 협소해요. 이걸 뭐 조작이라기보다 내가 사람 끌어들여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태극기 부대를 업은 분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김진태, 김문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진태, 김문수 이 두 분이 지금 보면은 태극기 집회에서 좀 흔한 얘기로 좀 밀고 있는 그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얘기는 다음 아니 여기서부터 먼저 하시죠. 뭐. 지금 태극기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책임져. 그럴까요? 네 여기서 이제 저 빅3는 이제 짚었고 아이고 뭐 이 얘기 빅3 짚으니까 벌써 시간이 벌써 후닥닥 예, 20분만이에요. 근데 하여튼 저는 뭐 이 세 분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그랬는데 우리 황태준 대표께서는 오세훈, 홍준표는 상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오세훈, 홍준표는 상수로 봐야 되고 황교안도 안 나오는 것이 상수일 것이다. 안 나온다. 전당대회는 안 나올 것이다. 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우선 무슨 이분들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앞에 무슨 빅3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머지 분들도 뭐 아니 그 나머지 빅6는 다시 아니 황교안, 오세훈이 어쨌든 여론조사 리얼미터 기준으로 좀 5위 안에 들어 있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지난 대선에서 한 25% 가까이 얻었던 그렇죠. 진짜 그런 인물이니까 큰 이 세 사람 주목이죠. 이 세 사람 우선 빅3, 빅마우스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빅6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